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빨간 달력일 정도로 꼬박꼬박 날짜 지켜서 마법이 시작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단 하루에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항상 빨간 달력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제 평생 처음으로 자그마치 한 달 보름이나 날짜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뭔가가 있다 싶어 차근차근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딱 하나 짚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임신 테스터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뜬 임신 확인.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마음을 다독였어요. 처음 든 감정은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뱃속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였어요.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제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사귄 지 고작 6개월 되는 남자친구. 게다가 그 사람은 별로 결혼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진지하게 사귀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말 통하고, 마음 통하고, 술 먹고 한두 번 같이 잠자리도 갖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 심각하게 서로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임신 확정이 딱 되고 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장 오늘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줄지도 걱정이 됐고요. 금심 가득한 모습으로 약속 자리에 나가는데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술이 입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평소 저답지 않게 술잔을 받고도 마시지 않고 깨작거리는 저를 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술도 안 먹고 혼자서 고민이 깊어? 왜? 속이 안 좋아? 앞으로 안 좋아질 예정이야? 에? 뭐 그런 말이 있어. 속이 안 좋아질 예정이라니. 요즘에는 배탈도 예고제로 오냐? 아니, 조만간 입덧을 하게 되면 정말로 속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 아, 입덧. 어? 입덧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심히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던 그가 갑자기 술잔을 뚝 떨어뜨리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색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낮에 테스트해보고 병원도 다녀왔어. 계속 뭔가 몸 상태가 이상해서 혹시나 했는데 맞대? 아직 몇 주 안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맞다고 하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그냥 그가 낳지 말자고 하면 제 마음에 있는 일말의 죄책감을 죄다 그의 탓으로 돌린 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기가 책임질 테니 함께 아이 낳아 키우며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얘기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비록 몇 달 만나지 않았지만 저랑은 얘기도 잘 통했고 마음도 잘 맞았거든요. 외롭고 고단했던 제 일생에 그런 사람 어디 가서 또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여간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앞에 놓인 술잔을 홀짝 들어 마시고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심판받는 느낌이 들어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하해. 우리 낳아서 잘 키워보자. 일단 나도 좀 놀라서
오늘은 집에 가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쨌건 구체적인 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맨정신에 논의해보자. 사실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원했던 것만큼 아주 다정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겠으니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몹시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그는 저와 만나는 자리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만남에 제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이를 가졌다고? 세상에 너무 고마워. 내가 얼마나 손주를 원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손주랑 며느리까지 데리고 올 줄은 몰랐네. 너무 고마워. 우리 몸조리 잘해서 건강한 아이 낳자. 그리고 결혼식은 아무래도 서둘러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 낳고 조금 추스린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아? 저는 몹시 당황하며 남자친구를 흘끗 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약간 민망해하는 얼굴로 자기 엄마를 툭 치더라고요. 아, 엄마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 그냥 엄마가 더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아,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내가 꼭 뒷얘기한 것 같잖아. 아니, 그게 무슨 뒷담이니? 서로 일륜지대사 나눌 사이에 집안 사정이 어떤지 듣는 게 당연한 거지. 괜찮아. 나 그런 걸 편견 있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도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건데 우리 피차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 나는 그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입덧하는 거 돌봐줄 사람이나 있나? 혹은 산후조리해줄 사람 있나? 그냥 그런 것들이 어른 입장에서 미리 걱정되고 고민돼서 물어본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친언니처럼 지내는 언니가 하나 있어서 그 언니랑 당분간 같이 좀 지낼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해. 어차피 결혼할 건데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야지. 그게 무슨. 사실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먼저 이렇게 양해를 구했었거든요. 자기가 아직 독립을 안 한 상태고 따로 분가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해외 발령 나가 있는 바람에 몇 개월 정도 그 집에 그냥 같이 얹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뒤에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분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 당장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과는 몇 개월 동안은 지금처럼 따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가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무슨 아는 언니네서 임신기간을 보내냐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듣다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영 남인 사람과 함께 아이에 대한 걸 교감하고 공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아빠 될 사람과 교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제야 남자친구도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단칸 새빵이라도 구해서 너랑 같이 아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잘 준비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에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 될 사람의 등짝을 확 내려치면서 있는 대로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자기 마누라와 애를 지킬 수 있겠냐며 아주 제 편을 철저하게 들어주면서 남편을 혼을 내시는데 그게 또 제 마음에 엄청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전 임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든든한 비호 아래 시댁에서 아이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이었지만 시댁에서 발언권은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에 꼼짝도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한테도 뭔가 무심하고 불만인 게 있을 법도 한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완벽하게 제 편에서 남편을 들들 볶으니 그런 티도 못 내고 그냥 저한테도 기죽은 채 제가 하는 말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 친구들은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드물다며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기네들도 한 집 살겠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고맙기는 했습니다. 정말 친정 언니와 친정 엄마가 있다 한들 이렇게까지 내 위주로 날 위해서 살아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헌신적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건 그 집에 들어가고 이틀 만에 시누이가 벌인 공사였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저한테 아침 일찍부터 자기랑 나들이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몸도 좀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나들이를 가자 하길래 살짝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머뭇머뭇하면서 글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사실 오늘 집에 공사를 하거든.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대신 올케가 푹 쉴 수 있는 호캉스 내가 잡아놨으니까 가서 느긋하게 그냥 쉬다가 오자. 공사요? 무슨 공사요? 집에 무슨 공사를 해요? 올케 다니면서 혹시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까봐. 집에 있는 모든 문턱을 다 없애는 공사를 하려고. 그런데 그게 기존 문턱들을 다 깎아내는 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아서 한 6시간만 나갔다 오면 되니까 호텔에서 편하게 쉬다 오자. 내가 우리 올게 편안하게 잘 쉴 수 있게 옆에서 시중 잘 들게. 어머 세상에. 그런 공사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문득 저는 며칠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심히 발을 끌며 걷다가 방 문지방에 엄지발톱을 확 부딪혀서 혼자 깽깽발을 하면서 아프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와 형님이 그 장면을 보고 엄청 걱정하기는 했습니다. 보통은 조심성 없다고 한번 구박하고 넘어가고 말 텐데 그것 때문에 온 문지방을 다 갈아내는 공사를 하겠다는데 저로서는 그 배려와 마음이 너무나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형님 하며 말끝을 흐렸더니 시누이가 글쎄 저를 콕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온 집안을 아가차 물고서 돌아다닐 텐데 그때도 턱 있는 거 별로 좋지는 않잖아. 이래저래 생각해서 다 준비하는 거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올케랑 나랑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 응? 네.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시댁복은 엄청 많은가 봐요. 그렇게 생각해주면야 우리는 너무 고맙지. 그냥 건강하고 예쁜 아기만 낳자. 그렇게 저는 시누이와 함께 그날 아주 호사스러운 호캉스를 즐겼습니다. 신나게 놀고 배부르게 먹고 저녁에 집에 왔더니 남편이 힘들게 온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는 이미 다 끝난 참이었고 제가 오기 전에 온 집안 말끔하게 치워놓으라는 어머님 명령에 회사에서 오자마자 남편이 온 집안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제 위주로 돌아가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이 자꾸만 주마등처럼 흐르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부모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많아요. 왜 많냐고요? 저를 처음에 낳아준 친부 친모가 이혼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친모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모와 사는 동안 아빠가 2번이 바뀌었어요. 친모가 결혼했다, 이혼하고 하면서 2명의 아빠가 들락날락했죠. 그 다음에 3번째 결혼을 했을 때 친모와 결혼한 남자는 자기가 아들 2을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친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 이때까지 자기가 키워줬으니 앞으로는 아빠랑 살라고 저를 친부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부는 같이 사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줌마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자식이 없으니 저를 받아주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없는 동안 내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아니면 구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던 친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아저씨들보다도 낯설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친부 역시 친모를 꼭 닮은 저를 불편해하고 싫어했어요. 세 식구가 모두 서로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니 그 삶이 어디 길게 유지되었겠어요? 제가 친부와 살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 아줌마와 친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친부와 단둘이 살던 어느 날 친부가 또 다른 아줌마를 하나 데리고 오늘부터 이 사람이 제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방 맞으신 분이었대요. 아빠와 함께 일을 하다가 서로 벗이 되어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와 함께 살림을 차렸고 저는 비로소 그분을 통해 엄마라는 존재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가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남들처럼 반찬이 정갈한 도시락도 받아보고 함께 목욕탕 가서 등에 떼미는 것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친엄마에게도 잘 나오지 않던 엄마라는 소리가 그분께는 함께 산 1년도 채 되지 않아 저절로 나올 정도로 저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부는 정말 쓰레기였나 봐요. 그렇게 좋은 분을 두고 바람을 피운 거 있죠? 그것도 아주 대차게 바람을 피워 그 2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춘기가 왔던 저는 다 필요 없고 엄마 따라가서 살겠다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제 친부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결국 엄마는 울면서 저와의 이별을 맞이했고 저는 친엄마도 아닌 그분을 그리워하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결국 저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집을 뛰쳐나와 유일하게 제 마음의 위안이었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곳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본 그분, 제가 유일하게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분은 꽤 부유한 집에 다시 시집을 간 모양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더라고요. 남매가 그분께 엄마라고 하며 다정하게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이는 좀 많아 보였지만 누가 봐도 인자하고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는 세상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그 세 사람을 보며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더듬더듬 뒷걸음질을 칠 때 제가 엄마라고 불렀던 그분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황급히 눈을 돌리며 저를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와
폭력 성향까지 보이는 친부 밑에서 1년을 아무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연락이 돼서 다시 혼자 살고 있는 친모에게 갔고 2년 후 친모가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몇 번째인지 세기도 어려운 아빠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엄마와 아빠를 거치면서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딱 전셋집 하나 마련할 돈을 몇 년간 죽어라고 모은 후 바로 독립을 했고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부와 친모 두 사람 모두와 인연을 끊었죠. 혹시나 학교 앞으로 찾아올까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하긴 둘 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긴 했습니다. 돈 좀 번 거 있으면 내놓으라 하는 것만 닮았더라고요. 물론 다 무시하고 뛰쳐나왔죠.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진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내어줄 것처럼 헌신적인 시어머니와 친언니라도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는 시누이, 이 둘을 만났으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뱃속 아이가 정말 복덩이인 것만 같아 행복하던 어느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행복이라는 게 결코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날 깨닫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하던 일도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몸조리를 하던 시기였어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쉬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뭔가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뭐라고 서로 대화를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방해될까봐 두 분 다 아주 속삭이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회사에 갈 것이라 말해놓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던 차였으니 두 사람 다 제가 집에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저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시누이가 아주 불량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만 낳고 그 다음에 뭐 인연 끊으면 되는 거잖아. 예, 너 그 친구한테 확실하게 말해둔 거지? 나 그리고 쟤한테도 계속 주입하고 있어. 큰 병원에서 쓸데없이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가정부만 그런 거 하면서 조산사 쓰는 게 요즘에 훨씬 더 트렌드라고. 애가 배운 게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몇 개 보여줬거든.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쟤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일단 애부터 낳고 나면 수면제부터 먹여. 그게 중요하지 뭐. 쟤는 집 준비는 하고 있는 거래? 엄마랑 옮길 준비 빨리 해야 될 텐데. 걱정 마. 다 잘 되고 있어. 네가 박서방한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뭐니 대체. 그럼 어떡해. 꼼짝없이 이혼당할 판인데. 그래도 핏줄에 대한 집착이 센 사람이라 임신했다고 하니까 용서한 거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가 딱 애만 안고 나가면 돼. 아주 타이밍 기막힌 거지 뭐. 어쨌건 너 네 동생 평생 책임지는 말 지켜야 한다. 걱정 마. 그 자식이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야. 나한테 도움이 다 되다니. 아주 놀랄 일이지 뭐. 그래. 저 기집애 아이 따위 어쨌건 다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그로부터 한참 뭔가 쑥덕거리며 얘기를 하더니 밖에서 밥이나 먹고 들어오자며 나가버렸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와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그 전까지 내 집이었다고 생각했던 곳이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가장 집중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집에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나가 있을 때는
늘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 있었고 제가 집에 오면 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 하나는 꼭 집에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 번도 제가 온 집안을 찬찬히 둘러본 적이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세탁실도 출입하지 마라 내가 한다라며 시어머니가 제 빨래까지 다 가져가셔 하셨고 부엌 출입도 냄새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저는 진짜 제가 살고 있는 방과 거실 정도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사는 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휑하고 그냥 딱 이불 한 채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곳은 사람이 머무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사 중에 잠깐 자리 피고 자는 듯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시누이 방도 열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살고 있는 방과 거실만 빼고는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오싹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주민센터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제 호적과 집에 관한 등기를 다 떼봤죠.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여전히 싱글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 이름으로는 다른 곳에 집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혼란은 시작되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머리가 꽝꽝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흥신소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후에 제게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한 남자는 꽤 큰 회사의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집안이라나 봐요. 시누이랑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랑 제 남편처럼 하룻밤 불장난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 결혼을 한 탓에 애정 없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에 시누이가 유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몸 추스리자마자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건데 아이가 없다면 자기는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나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재산 이런 거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시누이가 버티고 또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은 해외로 발령이 나서 해외를 갔고 억지로 시누이가 따라가서 몇 달 같이 있다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면 연락하고 그전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 쫓겨나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그즈음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혈액형이 자기 남편의 혈액형과 같고 제 남편의 혈액형이 시누이의 혈액형과 같으니 제가 낳은 아이를 시누이의 아이처럼 둔갑시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갈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병원에서 기계처럼 출산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은 조산사, 멋진 시설 예약해놨으니 거기서 출산하자고 꼬셨던 거고요. 아이를 낳자마자 저한테는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그 아이와 함께 시누이는 떠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진단받았던 초음파 사진, 각종 검사 결과 그런 걸 모두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왔더라고요. 당장 나오겠다는 남편에게 안정을 취해야 해서 병원에 있으니 와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짓말과 핑계를 댔고 남편에게 아이 출산 일정 맞춰서 낳아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결국 제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인 것 마냥 남편에게 보여주고 자기 결혼 생활 유지를 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자기 누나가 아이만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평생 먹고 살 거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말에 눈이 멀어 협조를 했던 거고요. 시어머니 역시 사위에게 버림받아 딸이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 계획을 같이 세우고 동조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상황에 너무나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잃었어요. 흥진소에서도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도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왜 신우이가 그렇게 뱃속 아이를 남편보다도 더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고모소리 먼저 하게 잘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제 뱃속에 대고 신우이가 오만 책을 다 읽어주며 저 대신 태교를 하려고 했는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이 없다 치더라도 유난히 쌀쌀 맞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의 태도도 다 이해가 되었어요. 어차피 저를 버리고 온 식구가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빠지만 삼촌으로 살아갈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 저한테 정을 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폐물로 받았던 모든 보석을 하나둘 친한 언니 집에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먹고 싶고 뭐가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대며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선물로 명품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 어차피 나중에 자기네들이 들고 도망갈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턱턱 잘도 사주더라고요. 뭐 증거는 남지 않겠죠. 어차피 전 법적으로 이 사람들과 연결된 사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산딸까지 4개월 남은 동안 착실하게 한 재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모든 사정을 아는 친한 언니에게 그것들을 다 맡기고 먼 곳에 저와 아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소개로 출산 후에 안정적으로 일할 곳도 찾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회를 보다가 저는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편지와 함께 그들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편지는 적나라하게 썼어요. 당신네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욕과 함께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계획을 다 알고 있었고 결혼한 적도 없으니 이 아이가 그쪽 집안 핏줄이라는 건 아무한테도 증명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적은 편지를 신우이의 남편에게도 보냈습니다. 뭐 자기 아내가 거짓 임신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도 뭔가 자기의 재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활용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제 말이 사실인 걸 알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을 벗어나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아이는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조금도 닮지 않고 진짜 저를 많이 닮게 태어나줬어요. 오죽하면 저를 돌봐줬던 그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얘는 정말 효녀인가 봐. 어쩜 지 아빠 얼굴 하나 없이 이렇게 고스란히 네 얼굴만 갖고 태어났니? 아우,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이는 저를 꼭 닮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려 해요. 그동안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 없었거든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다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저한테 진짜 가족이 생긴 느낌입니다. 아이와 함께 친구처럼 다정한 엄마, 딸 사이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언젠가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묻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살면서 아이가 혹시 자기 아빠를 만났을 때 대차게 당신 같은 사람 내 아빠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건 아니면 당당하게 그렇게 쓰레기짓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 일갈을 하건 아이가 자기의 의지대로 한 번은 말을 해줄 날을 기다리고 싶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저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고 주도적으로 꾸려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냥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에요.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